작년에 제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죽음의 문제를 좀 더 생각하게 하긴 되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줄 건가. 돈도 돈이지만 예. 죽은 사람이 예. 자식들끼리 네네네. 전쟁 치르는 걸 원할까요? 아, 유언 분쟁이 되면 아, 자식끼리도 안 보고 사촌끼리도 안 봐요. 그런데 우리가 네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네. 이런 유언 분쟁이 무슨 뭐 나쁜 사람들 사이에 생길 것 같잖아요. 일반적이에요. 거기서 돈 가지고는. 지극히 정상적이어도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옛날보다 늘었어요. 제가 원인을 분석해 봤거든요. 네. 제가 70년생인데 네. 2000년 이전에 네. 돌잔치 가면 뭘 잡게 하죠? 한 90년 이전. 실. 그다음에 뭐 돈. 판사봉, 아, 판사봉. 청진기. 청진기. 근데 요즘 뭐 잡으라고 하죠? 돈. 다 돈이죠. 돈이죠, 요즘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음. 또 바뀐 거 뭔지 아세요? 옛날에 네. 김정은 아시죠? 부자 돼서 광고했던 모두 부자 되세요. 그 배우 김정은. 그러니까 이제 9세대신 거예요. 비시카드. 그쵸? 부자 되세요. 네. 근데 옛날에는 부자 되라는 게 기본적인 인사말이 아니었어요. 그죠? 약간 그러면은 조금 없어 보였죠. 너무 돈 그쵸? 얘기하면. 네. 근데 그리고 뭐 드라마 같은 데 주인공이 공부 잘했거나 네. 판사나 뭐 검사나 의사나 이런 게 포커스인데 언젠가부터 주가 재벌이지 않아요? 재벌이 되고. 이게 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옛날에도 물질 만능주의인데 옛날에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비난을 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물질 만능주의 비난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예, 예.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옛날에는 첫 번째, 네. 체면이 중시했어요. 지금 체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쵸. 체면보다는 돈이죠. 우리 한 90년 이전만 해도 이혼할 때 이혼 되게 부끄러운 얘기였어요. 아, 그쵸. 주변에 눈치 보잖아. 맞아. 근데 지금 그거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보다. 나의 삶의 행복.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그게 더 중요해졌어요. 그죠? 아, 그쵸. 남의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네네네. 두 번째는 예전에는 핸드폰 없었죠. 네. 차 별로 없었죠. 네. 그 공부 그냥 자기 혼자 했죠. 네. 근데 요즘은 공부하려고 하면 학원 다니죠. 네. 차 있죠. 네. 핸드폰 있죠. 요즘은 기본적인 삶을 하는데 옛날에 돈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다 올라와 있죠. 기본적인 삶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아, 기본적인 삶을 하는데도 돈이 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돈이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남의 눈치가 안 보면 이제 돈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혼해서. 사후에도 이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후가 좀 나눠서 봐야 돼요. 뭐냐면 네. 그 애들이 미성년자고 예. 부모가 있고 그래서 저희 집처럼 네. 우리 집사람이 50대 초반이고 애들은 이제 20살 중학생이에요. 제가 뭔 일이 생길 때 우리 집은 분쟁 안 생겨요. 우리 아내가 다 주도에 살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이 한 70살 됐고 네. 애들이 뭐 한 30 정도 됐고 그다음에 어머니도 뭐 70대고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했다고 쳐요. 아, 각자의 또 가정이 생기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형제끼리 친할까요? 부부가 친할까요? 그 가정, 그게. 네. 제가 우리 아내는 1,000만 원을 줘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우리 동생한테는 100만 원 준 것도 받을 생각하잖아요. 그 형제보다 부부가 더 친하죠. 그래서 하여간 보면 그 분쟁이 생각보다 많아요. 착해 보이는. 근데 그 유언하고 예. 유언장하고 예. 이걸 이제 말로 하면 유언이고 음. 글로 쓰면 유언장인데 음. 이거를 나중에 또 이제 공증을 또 하게 되잖아요. 요걸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주죠. 어떤 차이인지. 일단 유언은 5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말로 하는 녹음, 그다음에 본인이 문서로 쓰는 자필 증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쓴 거 비밀로 하는 비밀 증서, 봉인하고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다음에 유언자가 말한 걸 딴 사람이 받아 쓰는 구수 증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그 유언 공증 증서, 흔히 얘기하는 공증. 아하. 이렇게 5가지. 결론은 4가지는 뭐 굳이 말하면 유언장이고 네. 하나는 그 녹음이에요, 그죠? 아하. 그러니까 전부 다 유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본인이 녹음을 했는데 이걸 누가 지울 수도 있는 거고 어딘가 이제 보관을 해서 뭐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공증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네네네. 유언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죠? 죽고 나서. 그렇죠. 그럼 나중에 그 문서 진위를 확인하는 게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자필 증서하면 하늘도 알고 땅은 알아요. 재판장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재판장이 판결을 예. 그 진실로 할까요?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로 할까요? 법률은 최소한이고 굉장히 엄밀하게 해야 그쵸. 하니까. 그리고 자필도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자필 쓰면 네네네. 당연히 그 사람 글씨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부인하면
그 사람 글씨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필적 감정해야 되고. 앵커님이 평소 쓰는 글씨하고 완전히 다르게 썼어. 예를 들어 막 힘이 떨어지고 막. 아니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이렇게 쓰는데 거의 네모처럼 쓰는 거야. 네네. 우리 작정하면 쓸 수 있잖아요. 일부러. 아, 네. 왼손으로 일부러 쓰고 막.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 글씨 아니라면 감정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감정인이 그거를 같다고 판단 못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필 증서가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 때문에 네. 이제 그 공직 말고 나머지 문제는 사람이 죽으면 법원의 거민이라는 거래요. 그게 맞냐 아니냐 이거지.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상속인처럼 이해관계인들이 모여요. 네. 그게 뭐 다 다툼이 없으면 넘어가는데 네. 그거 모르겠는데요. 저거 아닌데요. 그러면 그거를 증거로 해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증은 객관적으로 인정된 거라서 그냥 효력이 있어요. 거민 절차가 없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공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증은 변호사 도장에 찍혀 있으면 돼요? 공증은 네. 모든 변호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요건이 있어요. 변호사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네. 공증하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다 10년 이상 경력자예요. 모두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법무부에서 인가를 해줘야 돼요. 공증인은 이걸 공무수탁 사인이라 그러는데 네. 공증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에요. 뇌물죄가 돼요. 업무가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자이기 법무부 때문에. 업무죠. 법무부 업무. 법무부 업무를 공증인이 대신하는 거예요. 아, 법무부의 업무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공무수탁사인이라고 그래. 좀 어려운 말로. 공무 수탁사인. 사인. 공무를 수탁받은 개인. 그래서 공증사무실에 와서 누가 난리쳤잖아요. 네네네네. 공무집행방해죄예요. 오, 그래요? 맞아요. 변호사님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요? 지금 저 때리는 건 괜찮은데 저희 공증하는데 저를 때리시면 공증할 때? 업무할 때. 아, 그럼 공증 안 할 때 때리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공증은요. 수수료도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마음대로 못 받아요? 아니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더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저 등본 떼는 거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가격이. 그죠. 그래요. 그래서 법으로 수수료가 다 종류별로 정해져 있어요. 네네네. 더 받으면 처벌받아요. 네. 그리고 공증 문서는 다 보존기간도 있어요. 보존기간. 보존기간. 예. 어떤 건 10년 이렇게. 그래서 공증사무소에는 근거가 규격에 맞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문을 닫잖아요. 네. 그 문서 제가 없애도 되게 안 되게요? 안 돼요. 반납해야 돼요, 법무부. 아, 그럼 공증 혹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공증비용은 이제 종류 따라 다른데요. 네. 유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재산의 가액이 있잖아요. 네. 그거의 0.15% 조금 넘어요. 0.15%. 1억일 때 15만 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조다. 예. 1조짜리를 제가 했다. 네. 그러면 제가 무지하게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그럴까요? 상한이 있어요? 그렇죠. 금액 상한? 이게 바로바로 하시네. 그게 이제 한도가 300만 원이에요. 건당 300? 건당 300. 그러면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님의 요원을 300. 공증을 해도 300이에요? 정확히는 300에 몇천 원 붙어요. 왜냐면 장수 따른 병이 있어요. 그래서 300. 예외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야간에 하거나 병상에 하거나 이런 할증이 있어요. 50%. 450. 할증이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토요일 날 했다. 한도 450. 그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저 회장님 이왕이면 밤에 가면 안 됩니까? 그쵸, 밤에 오거나. 저 주말 밤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분이, 네. 그래도 되는데 제가 다른 갑자기 제가 친한 변호사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났네. 이러실 것 같아요. 혹시 변호사님이 들었던 유언이나 예. 뭐 공증을 하셨던 내용 예. 중에 예. 제일 좀 특이했던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게 사실 가장 여러 기억에 가지인데 남는 사례. 예. 제가 한번 공증을 하는데 네. 왔는데 안 하고 돌려보냈어요. 저희가 공증하러 오신 분을? 유언 공증하러. 그러니까 유언 남기겠다 하신 분을 네. 왜 돌려보내셨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사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앞만 봐도 그 사람이 아니야. 주민등록증. 근데 나중에 했어요. 왜 아닌 줄 아세요? 왜요? 아니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라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자. 그래서 신분증 바꿔서 다시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성전환자니까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 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속한 뭐 또 그 뒤에 이 얘기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본인이 속한 교회에다가 교회 전도사한테 준다는 그런 유언 내용이었는데 본인의 재산을 쫓고 나면 교회 전도사님께 예. 기부하고 싶다. 우리 의외로 예.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박수홍 케이스 많아요. 아니, 박수홍 씨를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아까 개그맨 박수홍 씨. 왜 저기 그 형제들하고 문제가 좀 지금 됐었잖아요. 형제끼리 좀 안 좋죠. 그런 유도 꽤 있어요. 형제 사이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미혼이고 결혼할 생각 없고 자녀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제 뭔 일 있을 때 누군가 재산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형제한테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게 유형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과도하게 의존하는 거 이 사람한테 여기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 있고 또 하나는 네. 그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들. 무시한다고요? 무시하고 돈은 있는데 네네네. 제가 한 분은 이제 농화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그 말을 못하는 분. 예, 그러니까 언어장애 있으신 분. 네. 근데 그 말을 못하는 분인데 재산은 또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은 죽었고 형수하고 이제 조카들이 있는데 네. 되게 좀 무시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긴 못 주겠다. 그래서 이제 기부하겠다 이런 식의. 근데 그거는 용화자는 결론은 공증을 제가 도와는 드렸는데 네. 공증을 하진 못했어요. 왜요? 궁금하죠. 이게 말씀을 왜냐면 못하셔서 아니면은 그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유언은 네. 본인이 말을 하면 예. 말한 거를 공증인이 받아 적고 네. 확인하고 도장 찍게 돼 있어요. 규정이. 예. 근데 말을 못하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너무 사각지대잖아요. 그때 이제 자필을 하면 돼. 자필 유언은 네. 자기가 쓰면 되니까. 그렇죠. 자필한 거를 음. 공증하면 되는 거 아니? 그거는 이제 아까 그 거민 그런 식도 네네. 있는데요. 그건 이제 거민 받아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거민 안 거치되는 공증. 그래서 판례는 이 정도까지는 돼요.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의사표시는 할 수 있는데 그 막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판례의 경우에는 그런 거 얘기 듣고 적은 다음에 물어봐서 맞습니다나 예 정도 판단 능력 있을 때 네네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유효로 보기도 해요. 요즘에는 근데 원체 네. 뭐 스마트폰 카메라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네. 그냥 녹음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면은 더 명쾌하잖아요. 그 얘기도 맞을 수 있는데 자 일단 녹음이든 동영상이든 조작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요즘에 딥페이크 그쵸? 기술도 이제 진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거 보면 법이 좀 시절에 맞게 좀 바뀌어야 돼요. 네네. 법에는 녹음만 규정이 있고 동영상은 규정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대 유튜브의 시대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튜브로 했으면 그때 거기 녹음이 첨부돼 있으니까 녹음으로 취급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쵸, 음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다툰 거 못 봤는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가 그쪽 변호사라 유효를 주장하는 변호사라면 이거는 동영상이지 무슨 녹음이냐 라고 상대방은 주장할 거고 유효를 주장하는 쪽은 아니 동영상 내 녹음 있지 않냐 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제가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못 봤어요. 그럼 나중에 이거 판례가 된다면 와이스트릿이랑 같이 이제 유튜브로 공증 서비스 한번 하신 변호사님 있으면 와이스트릿 재생 목록에다가 유언장 목록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구독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유언장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법은 사실은 법에 좀 불합리한 것도 있어요. 요즘 사실은 도장 안 쓰잖아요. 네. 근데 공증에 서명, 날인 네. 도장 찍게 돼 있어요. 그럼 전자문서는 아직도 안 되는? 전자문서는 지금 공증 개념이 아니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고. 그러게 아직 법 제도가 좀 못 따라가고 있네요. 시대를. 근데 이것도 묘한 게 네. 그 뭐 외국인 서명 등록에 무슨 법률에 따르면 그 서명 안 쓰는 나라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사람은 도장 안 찍고 서명해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도장을 안 쓰는 나라의 서명, 국민이 그쵸? 유언 공증할 때는 서명 도장 안 찍어도 돼요. 근데 사실 이런 법률은 그리 필요하진 않잖아요.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서명으로 해도 될 수 있도록. 뭐 그게 뭐 법이 규제가 합리적일 때 있지만 뭐 굳이 그죠? 혹시 오늘 좀 호기심에 여쭤보는 네. 건데요. 혹시 변호사님이 그 공증하셨던 유언장 예. 중에 예. 상속이라든지 예. 이 금액이 좀 예. 제일 큰 케이스가 한 얼마 정도까지 제가 혹시? 제일 기억은 나는데 강남에 예. 이게 특정이라서 이름 못하겠고 그죠, 이름 대는 말하면 안 아름 되죠. 빌딩. 이름을 대면 알만한 빌딩. 빌딩. 그 정도로 큰 네. 빌딩이겠네 그러면. 그거 더하기 뭐 다른 건 제 기억이 안 나고 벌써 2, 3년 됐으니까 네네네. 조는 안 될 것 같고 몇 천억 되지 않을까요? 그분 혹시 다 자녀들에게? 근데 그분은 또 케이스가 예. 재혼했는데 남자분이 과욕을 부려요. 뭐 여러 가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딸한테 가는 거로 유언하시는 상태였어요. 가족이 많아지고 가족 관계가 복잡해지고 그럴수록 더 빨리 좀 유언장을 해놔서 공증을 받아 놓을 필요는 있겠네요.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저런 거는 뭐 한 몇 가지 얘기하자면요. 네. 예를 들면 양쪽 자녀 있고 재혼하는 부부. 약간 조금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재혼하는 케이스가 요즘 특히. 황혼이혼 많으니까. 예.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재혼하는 쪽에도 재산 때문이 아니고 재혼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가끔 재산 문제가 위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하는 사례 중에 어떤 거 있냐면요. 네. 그러니까 남자분이 나이가 뭐 80대 돼요. 근데 부인은 돌아가셨고 집에 일 도와주시는 분은 60대예요. 가사 도움이요? 그쵸. 네네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예. 정이 들잖아요. 아들하고 나이 차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죠. 가사 도우미랑. 그쵸. 왜냐면 이 할아버지는 예. 외롭고 했는데 자기 그쵸. 싹싹하고 했으면. 그쵸. 근데 자녀들이 보기에는 이제 돈 노리고 온 거로 볼 수 있죠. 아, 저 여자가 돈을 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친절하게 한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닌 거 보여주려고 재산은 여기 안 주는 거로 하는 거죠. 아니면 조금만. 그리고 다 아들들로 하는 거죠. 드라마네요.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혼인하는 순간 만만치 않은 현상이 생겨요. 왠지 아세요? 왜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본인이 어떤 그게 뭐냐면, 기여하는 거. 아니요. 그 이제 기여분이라고 나중에 네네네. 하는데 유류분은 뭐냐면 지금 배우자는 상속분이 1.5 더 많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배우자는 1.5, 자식들은 111 이렇게 맞아요. 나누게 돼요. 1.5, 1111. 그래서 만약에 이 집에 아들이 둘이었다. 그냥 사망하면 네. 재혼해도 혼인신고하는 순간 네. 사실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그 여자가 7분의 3, 아들들은 7분의 2씩 되는 거예요. 그럼 유언장을 따로 안 남기면. 그쵸. 어. 근데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유언장으로 아들들한, 뭐 큰아들한테 100% 다 주는 걸 했다. 그럼 원래 부인이 가져갈 부분은 7분의 3이었잖아요. 네. 부인이 그거에 반, 14분의 3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유류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부당한 거 아니냐 해서 네네네네네.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어요. 아까 내가 주기 싫다는데 네. 왜 법적으로 내 돈을 네. 아까 14분의 몇이요? 그러니까 원래 법적 상속분의 반. 아. 근데 이게 법이 만들어질 때는 합리성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뭐 케이스 다를 때, 우리 지금 법이 1960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법에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죠. 그럼 옛날에는 1960년 이전에는 호주, 네. 호주 큰아들이 재산도 다 받는 거 아세요? 상속? 100%? 아. 호주 상속 받은 사람이 상속 다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가족을 돌보는 거지. 그러다가 그게 조금 바뀌다가 지금은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 게 공정한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시절에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다. 네. 그냥 다 같이 농사 짓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그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그거 많죠. 근데 집안에 한 명 명의로.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 나는 둘째가 있으니 둘째 다 줬다 했을 때 다른 자식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유류분이라는 네. 제도가 있던. 뭐 이제 그런 것도 원인의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 우리 아들들 용돈 지금부터 입금 다 해주거든요. 네. 아니 지금 자녀들 재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요즘의 경우에 아버지 재산에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 부부는 좀 얘기 다르죠. 부부는 기여가 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뭐 맞벌이도 많이 하고. 예. 그러니까 부부는 한 사람 앞으로 재산이 돼 있어도 사실상 같이 번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예. 육아만 하더라도 같이 버는 그럼요. 거니까. 예. 그래서 이혼 소송하면 실제로 반 정도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유류분 받게 된다는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 방향은 부부간의 유류분은 좀 많이 인정해주고 네. 자녀나 이런 데 유류분은 사실 사촌 이 정도 되면 유류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지? 지금 사촌까지 상속이 이어지거든요. 유언을 안 남겼을 때요? 유언 안 하는 게 사촌까지, 그러니까 그 형제자매가 그 앞 단계가 없으면 사촌까지 가요. 근데 사촌이 사실 뭐 재산의 뭐 기여예요. 거기에 그쵸. 유류분 인정해 주는 거 좀 이상하죠. 그죠? 그쵸. 물론 지금 사촌은 유류분이 원래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긴 해요. 형제자매가 3분의 1인가? 그래서 이제 반 또는 3분의 1인데요. 이거가 이제 좀 바뀔 때가 됐죠. 그죠? 혹시 그 유언장을 남기지 않아서 예. 좀 문제가 됐던 케이스도 있을까요? 그거 많죠. 너무 이제 많은가? 일단은 남자분이 사업하다가 좀 어려워졌어요. 네. 그리고 전처하고 뭐가 생겼는지 집을 나왔어요. 그러다가 새 아내를 만난 거야. 그리고 여자분은 그 때밀이라고 그러죠.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시는 분이. 세신사. 세신사. 네. 근데 이분이 되게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 그 근면성실하고. 네네네네. 근데 글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재산을, 남자는 사실은 이제 한량이고 돈은 여자가 다 벌었는데 그 집등기나 이런 거 글도 모르고 하니까 다 남자 명의로 남자 해놨고. 앞으로 했죠. 두 분 사이 좋았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왜냐면 저기 이혼 안 하고 왔거든. 그 원부인하고 집을 나왔지 이혼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새 장가를 가려고 또 한 거예요? 새 장가가 아니라 그냥 사실혼이지. 여기 이혼 안 했으니까 중혼이니까. 네네네. 근데 저쪽은 사실은 가지관계가 깨졌고 네. 이쪽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은 뭐 그 아들 딸도 있었는데 연락 전혀 없었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등산 갔다가 심장마비사로 죽었어요. 근데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큰 건물은 아니고 그래도 좀 그래도 서울에 뭐 건물이라도 있으면. 이게 벌써 제가 소송할 때가 10년,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유언도 안 해놨잖아요. 네. 사실혼 상속권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호가 안 그 되니까. 아들 그 원래 자녀들하고 엄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여자분을 맡아서 논리 구조를 이 사람이 기여한 거다, 뭐
오만 가지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졌죠. 왜냐면 사실로는 아니 기여했어도 그게 증여한 걸 수도 있고 증거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난감해요. 그 가족 중에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면 뭐 미국에 관계 나빠서 미국 가서 혼자 산다든지. 근데 이런 분이 죽으면 예. 그 사람분 상속분이 중간에 떠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난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요게 거의 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네.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재산이 그 맞는 말씀인데 네. 경계가 어떤 분들이냐면 집 한 채 있는 분들. 근데 이제 서울에 집 한 채 뭐 5억, 10억, 20억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는. 집 하나 있으면 예. 많은 사람들은 아니 뭐 그냥 집 하나인데 법적 상속분대로 나눠 가지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이야. 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는 없었다고 쳐요. 그러면 자녀가 둘이야. 네. 결혼한 자녀들 둘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뭐 상속 없어도 뭐 집 2분의 1씩 나눠 가지면 되지 않아요. 집 이렇게 팔아서 생각하죠. 나누면 되지 뭐.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안 팔면 집 등기 그냥 나눠 가지면 되지 않아요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왜 분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왜요? 두 사람 다 맞는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큰 아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네. 이 분이 예. 그리고 여동생. 네. 여동생은 이제 출가해서 나갔어요. 예. 그 사이가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이쪽에 애들 어릴 때 이 네. 부모님이 그 집에 같이 산 거예요. 애들을 또 봐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주장이 있냐면요. 네. 요건 이제 공증할 때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소송할 때 얘기해요. 그럼 어떤 얘기가 되냐면 같이 산 사람은 내가 부모님을 봉양하고 모시고 살았으니 기여분을 그걸 기여분이라 그래요. 더 받아야 된다. 기여분을 다 받아야 된다. 네네네. 1대1이 아니라 나는 더 봐야 된다 주장이에요. 그러면 저 집 나간 형제는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똑같은 형제인데. 아니지, 더 적극적이지. 뭐냐면, 왜요? 아니, 오빠, 우리는 엄마랑 같이 안 살아서 나 보모 드리고 직장 생활하는데 힘들었어. 오빠네는 엄마 아빠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았잖아. 도움 받았잖아. 애 보모 안 들었잖아. 무슨 소리야. 어떻게 1대1이야. 날 더 줘야지. 부모가 실제로 보면 봉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봐주는 우리 그 손주가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양쪽의 얘기가 자기 입장의 얘기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 얘기하면 네. 일반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채 있어도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형제는 얼굴 안 보는 거예요. 등 돌리게 되죠. 그리고 사촌끼리도 안 봐요. 근데 이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사이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법정까지 가게 되면은 그러면 실제 기여를 어떻게 했는지를 막 법원이 판단을 내려줘요? 그쵸. 근데 그게 만만치 않죠. 왜냐면 이게 회사도 아니고 증거가 그렇죠. 그러면 결국 감정만 상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입장에서 이거 알면 영혼이 있다면 그 재산날 같이 모일 일도 없고 그죠? 근데 이제 부모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기준을 남겨놨으면 아주 나쁜 자녀 아니냐는 그걸 건드리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아주 착하거나 아주 나쁜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네.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일반적인 분쟁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증이 뭐 저희는 사전 분쟁 예방 기능이 있다. 이게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또 살아있을 때는 내 자식들이 다 우애가 좋고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좋죠, 실제로. 네. 근데 도장 찍을 때 이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65세 넘고 자녀가 둘 이상이고 자녀들이 이제 결혼 연령이거나 결혼했거나 이러면 한 1억 이하는 모르겠죠. 5억, 10억 넘으면 다 하는 게. 예. 근데 사실 요게 재벌들 사이에서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뭐 그러겠죠. 롯데그룹을 네, 출입한 네, 적이 있는데 그 당시가 형제간의 싸움 붙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 그리고 거의. 신동빈 한국 롯데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 회장의 어떤 의중이나 유언 가지고 엄청 싸웠잖아요. 근데 신격호 당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전 총괄 회장님이 93세인가? 94세가 되도록 유언장을 공증을 안 해놓은 거예요. 본인이 원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야, 재벌들도 이게 미리 준비가 있겠죠. 안 되나 더 싶기도 하고. 근데 거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네. 보통 이제 유언은 사람이 죽었을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를 죽었을 때 내 자녀 하고. 어떻게 할 건지. 네네네. 유언하고 조금 다른 건데 죽기 전의 문제도 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냐면 뭐 재벌들은 당연히 해당되고 뭐 좀 사업체가 있어서 규모가 있거나
뭔가 관리이익이 컸을 때. 관리이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롯데의 경우에 예, 신격호 회장 돌아가시기 전에 네. 회사 운영을 누가 하느냐 이런 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건희 회장 그 병상에 있을 때 네. 제가 그분이 후견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후견인 지정했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이게 좀 사실과 다를 수 있는데 그냥 가능성이니까. 네. 그 이건희 회장이 꽤 오랫동안 누워 계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동안에도 주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총이 유효할까요? 왜냐면, 그러니까 요건 제가 거기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만약에 후견인이 지정돼 있거나 이러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네. 그거 기사란 거 못 본 것 같아요.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삼성의 악의적인 주주라면 네. 이건희 회장의 의결권을 행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재용이나 이런 분들이 했을 거로 보여요. 그죠? 대리해서. 그런데 대리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 아니 의사 판단 능력이 없잖아. 판단 능력이 있다고 그쪽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전 국민이 병원에 입원한 걸 아는데 아니, 판사도 알고. 했어도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그거는 있어요. 이제 누가 문제 삼으면 이제 재판하고 병원의 기록 다 꺼내 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상대방이면 판단 능력 없는데 주총 무효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입원해 있던 병원의 자료 싹 찾고 심지어는 뭐 밤 다 찾겠죠. 뭐 변호사가 그렇게 또 뭐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다 찾으면 그럼 뭐 기사가 계속 났던 건데요, 뭐. 그러면 그 주총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돕는 제도가 후견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후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 판단 능력이 없어질 때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네. 재판회에서.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신격호 회장 사례죠. 네. 그런데 이거를 미리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후견 계약이라 그래요. 본인이 지정을 해놓는. 계약을 하는 거지. 나는 내가 뭐 판단 능력이 판단이 떨어질 떨어지면 때. 우리 큰아들이 예. 내 대신 일을 봐줘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 후견인이 재산 분배까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산 분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재산 처분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후견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사람 재산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재산을 처분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주주 같은 경우에 주주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결정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결정할 때 이제 후견 계약이라는 걸 해요. 근데 그것도 후견 계약은 반드시 공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안정성이나 정확성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은 거의 이건 뭐 필요 없고요. 그 재산이 좀 있거나 좀 규모 있는 데들은 사실은 한 65세쯤 넘는 분들은 가급적. 사실은 비용이 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맥시멈이 얼마? 300. 그렇죠. 1000억, 좋아요도 300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죠. 뭐 수백억, 뭐 수천억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 미리 왜 안 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예. 후견 제도가 후견 계약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후견 계약은, 하면 후견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후견, 뭐 작년에, 올해, 뭐 몇 달 전에 후견 등기해서 저희 의뢰인이 네. 이게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후견 등기를 할 줄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의뢰인이 직접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오라고. 예. 그 후견된 번호를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 후견 계약이 한 반쯤 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변호사 사무실들도 후견 계약을 잘 모르니까 별로 잘 돈 안 돼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이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해요. 300만 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한 5, 6만 원짜리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건 이제 좀 긴데. 예.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 문화가 내 죽음 이후의 거를 미리 대비한다 그러면 왠지 재수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반감이라 해야 될까? 조금 있잖아요. 근데 꼭 왜 수의를 준비해 두면 오래 산다. 영정사진 찍어 놓으면 오래 산다. 제가 이제 그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후견 계약을 하면 유언을 하면 오래 산다. 괜찮네. 우리 사무실 마켓 저걸로 하나. 수의랑 영정사진이랑 세트로 파세요. 세트로. 저희는 영리 활동을 못하니까 네. 그 동업으로 하시죠.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하겠습니다. 그래서 Y스트릿에서 유언을 남기고 저희가 유언을 찍어드립니다. 이 서비스하고. 수위는 마이스트에서. 네. 그거 괜찮네. 저희는 못하거든요. 왜냐면 영리활동 금지. 영리활동 금지예요? 이제 공증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네네. 뭐 효령 같은데요. 법무법에 많이 들어봤죠.
네, 공증인과 법무법인 네네네. 이런 데가 있고 저처럼 공증만 하는 임명공증인. 네. 저희는 소송도 못해요. 공증만 해요. 다른 거 영리활동하면 징계받아요. 그러니까 그 법무부의 업무를 대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인가공증인도 법무부 업무 대리인데 거긴 또 송모를 할 수는 있어요. 아유, 복잡하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나는 소송 몇 개 했는데 네네네. 다 재소송으로 했잖아요. 미세먼지 소송 이런 거. 그러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어떤 거요? 유언을 남겨놨어요. 예. 공증까지 받았어. 예. 근데 어떤 내가 자식한테 뭐 네. 한 절반 이상을 주겠다 해놨는데 예. 저 자식이 말이 좀 그런데 저 자식이 나중에 말을 안 들어. 있죠. 이제 받았다고 생각하면 종종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 이만큼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막 만만디야. 그래서 안 되겠네. 그래서 유언을 철회하고 막 이런 것도 됩니까? 되죠. 심지어는 뭐 그 재산 팔아도 돼요. 뭘 팔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주기로 했는데 내가 죽기 전까지 내 재산이잖아요. 네네네. 내가 유언은 죽으면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회도 자유롭고 근데 철회가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왜요? 이분이 네. 치매가 걸렸네? 그러면 그러니까 금치산자가 되어서 철회하는 거는 그럼 안 받아들여 주겠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내 치매 초기 정도는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 그러니까 우리 치매 초기면 네. 가끔 뭔지 모르지만 또 판단 능력 있잖아요. 깜빡깜빡하지만 그쵸? 판단 능력은 있는. 그러면 유언 공증하러 왔을 때 좀 보고 판단 능력 있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증 치매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하면 옆에서 부추겨서 한 거지 그분 진짜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아니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유언으로 재산 받으신 분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 만만히 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든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롯데그룹 출입할 때 고인이 되신 신격구 회장님 거의 한 94세 됐는데 아들들이 네. 서로가 그쵸. 본인이 있는 호텔로 아버지를 막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하고 얼마나 이게 뭐 거의 뭐 납치한 것처럼 반대편에 공격하고 아버지 못 데려가게 하려고 막 경호원들 세워놓고 근데 아버지는 표정이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쵸. 없죠 이때는. 네, 판단력을 이제 다 잃으셔가지고서 그 되게 보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후견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후견 계약이 거의 안 이루어져. 제가 대한민국에 반쯤 했다니까요. 몇 건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는 데가 없어서 찾아 저희 사무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야 이게 지금 공증사무실에서도 아직 일반화가 안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은 뭐 집안채 있는 분들은 유언도 필요한데 후견 계약은 그렇지는 않은데 좀 규모가 있거나 좀 이런 사업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그쵸, 후견 분들은. 계약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 한 채가 있는 분들이라도 그 이제 유언, 유언이라도 후견 좀 계약은 뭐 굳이 그렇죠. 후견 필요 없죠. 유언이라도 좀. 혹시 변호사님은 나중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세요? 저는 예. 그 생각 안 해봤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정작 본인은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보세요. 지금 한 70대만 해도 건강하시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70이 됐는데 내가 무슨 벌써 유언장이야. 아마 대부분 그러실걸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있어요.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줄 건가? 네. 재산을 얼만큼 물려줄 것인가? 이 고민은 이제 이건 거 하면 많이 생각하죠. 이렇게 저는 이거 하다가 제가 책을 하나 냈어요. 물론 뭐 이렇게 판매하거나 이런 책은 아니어서. 네네네.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제가 이제 사무실이 도곡동이잖아요. 네. 부자들 많잖아요. 그죠? 네네. 그 유언하다가 부자가 왜 3대 안 가는지를 알게 됐어요.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이유? 물론 이제 가는 집도 있지만 우리 그 흔한 얘기도 있잖아요. 부자가 3대 못 간다. 네. 우리가 부모들이 예. 자녀들이 고생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내 자식들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데 네. 우리가 몸에 근육을 만들려고 하면 운동하다 끝에 힘든 자극을 줘야 돼요. 그죠? 머리가 똑똑해지려면 공부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돼요. 그죠? 예. 관계 근육이나 고난, 이렇게 세상 사는 지혜는 고난을 좀 이겨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도 이런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네. 얼마나 열심히 해서 했겠어요. 네네. 근데 우리 아들들 보니까 애들이 약간 탱자탱자해요. 그래서 이 같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하고 이런 걸 공유해야겠다 해서 일단은 어떤 그런 정신을 남겨주는 건 중요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유언해 보면 돈은 많은데 저거 감당 안 되고 언제든지 사기당했을 거라는 케이스 많아요. 제가 작정하면 사기칠 수 있는데 많아요. 안 할 뿐이지. 빈틈이. 많아요. 왜냐면 고난을 안 겪었잖아. 고생을 안 해봤고. 그 다음에
1000억 있으면 빚이 1000억 되는 거 아세요? 100억 있으면 네. 돈이 없으면 돈을 안 빌려줘요. 그죠? 네네네네. 100억 있으면 100억 빌려줘요. 아하. 1000억 있으면 1000억 빌려줘요. 그러면 근데 관리 능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 금방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식들한테 약간의 살 거를 남길 생각이지만 그 생각 남길 생각이 현재는 없다 보니까 근데 하긴 해. 근데 한번 고민해 봐야겠네. 그죠? 맞아요. 제가 이게 풀어서 좀 떨어지는데 오늘 하나 배웠네요. 아니 근데 이게 딱 들으면서 이제 돈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네. 유산은 예. 꼭 유물이 아니어도 되겠다. 정신을 그쵸. 남겨라. 왜 이게 중요하죠. 유럽이나 이런 데들 보면 각 가문의 레거시를 남긴다고 하는데 예. 우리도 최근에 뭐 있잖아요. 그렇죠. 경주채 씨. 휘장 같은 걸 남기기도 하고 글을 남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걸 남겨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 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좀 반성을 하고 그래서 재벌도 그렇고 약간 왜 재벌들도 3세들이 사고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두 번째 때는 아버지 고생을 같이 봤거든. 그쵸. 그리고 같이 거들었거든. 근데 3세는 그걸 모르는 거야. 할아버지랑 그쵸. 아버지가 고생하셨던 걸 잘 모르니까 재벌 3세가 사고를 제일 많이 치죠. 근데 이제 그 가족의 전통으로 교육이 좀 된 집은 더 잘 되는 거지. 그 기반이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아닌 집들은 이제 딱 그만큼 빚을 지는 거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 잘 된 그러니까요. 곳은 또 재벌들도 사실은 좀 다르고 오늘 마무리가 훈훈해서 다행입니다. 오늘 이거 뭐 가지고 돈 가지고 형제들 싸우는 얘기 저희 집안 파탄난 얘기 이런 거 하다가 마지막에 대국민 개명운동으로 그래도 죽음 이후도 좀 대비를 해야 되고 그쵸. 또 좋은 정신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작년에 제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다가 살아났는데, 네네네.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좀 죽음의 문제를 좀 더 생각하게 하긴 되더라고요. 근데 가진 게 별로 나눠줄 게 없다. 그러니까 유언까지는 우리 아내만 믿고. 지금은 완쾌되신 거예요? 네, 일단은. 다행이네요. 이게 이제 완쾌라는 게 암은 항상 재발할 재발 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있어서요. 네. 특히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뭔가 투자라든지 자산 증식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많이 충전하는 것도 그쵸.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되게 이제 좋은 내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공증 전문 변호사 안경재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